네,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각에서 코스피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일에 대한 시장 더 기대를 하는 이런 관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좀 쉬어갔는데 코스닥에서는 무려 1.39%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요. 그런 영향으로 오늘은 코스닥에서 오히려 더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아우가 형을 따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매니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명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오늘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근데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뭐 지수가 아주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상승 종목 수가 되게 적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코스피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분 좋은 시장보다 사실 오늘이 더 좋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사실 여러분들도 매매해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에 오히려 음봉 장세가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시종일관 강세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주춤했었던 화장품이랑 전력 인프라 그리고 뭐 일부 비만 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일단 살짝 주춤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품 관련 종목이랑 식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치고 나갔는데 화장품이랑 식품 관련 종목들은 11일이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7월 11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데이터 보고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식품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11일 수출 데이터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맥락에서 같은 그쪽 섹터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이제 쉬어가는 뭐 반도체 이렇게 큰 섹터가 좀 쉬어가면은 그동안 좀 쉬었었던 뭐 화장품, 전력 인프라 쪽에서 새롭게 상승세가 나오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굳이 내 포트를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일단 비중 조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제 그 시장에 있는 자금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난주까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을 훨씬 더 압도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금을 넣지 않는 한 시장 유동성은 거의 제한적이다. 근데 제한적인 상태에서 섹터 순환매가 돌게 되면 반도체 쪽을 일부 팔아서 화장품이나 전력 인프라나 그리고 식품 관련 종목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화장품이나 식품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못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반도체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하신 다음에 식품 쪽은 지금은 식품이나 화장품 쪽으로 약간 비중을 더 늘리시고 반도체가 조금 조정받으면 다시 이제 비중을 그쪽으로 넘겨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나마 이제 최근 시장처럼 불안전한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를 때 팔고 쉬어갈 때 담아가는 그런 좀 전략을 가져가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시장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형만한 아우가 없다. 7월에도 자, 반도체를 믿어야 될까요?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엄청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10조 4천억 원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20조 4천억 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확실히 좀 더 기둥 같은 역할을 더 단단한 기둥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쉬어간 흐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EPS 이제 상향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흐름 안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슈보다는 오늘 이제 개별적인 호재 이슈를 보시면서 트렌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슈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쵸. 삼성과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전력 반도체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에 이제 전력 반도체도 AI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전압이라든가 고압에서 강한 반도체가 바로 이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과 같은 이제 단일 원소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라갈륨이나 탄화규소를 이제 2개 이상 원소로 해서 만드는 게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위칭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빨라서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 전력 반도체가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요즘에 이제 풍력 발전이나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쪽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은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3% 성장 전망이고요. SiC 전력 반도체 시장도 연평균 31% 성장 전망이고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국책 사업으로 책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RFHIC 같은 종목들 지라갈륨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차트를 보면은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RFHIC가 5G 아니었나요? 5G긴 한데 이 지라갈륨 관련된 트랜지스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차트를 보시면은 완전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돼서 또 상장했었던 기업이 뭐 CG트로닉스 같은 이 기업도 상장하고 나서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다가 근래에 들어서 또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몇 종목 더 설명을 해드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또 진출한다고 했고 DB하이텍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DB하이텍도 차트를 보시면 그때 한번 스치면 상한가에서 이슈를 달아드리고 난 뒤로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이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대표적으로 두 종목 꼽자면 DB하이텍과 RFHIC 정도는 나쁘지 않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종목들은 접근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력 반도체 같은 게 사실 시장에 부각이 되거나 뉴스로 나올 때 조금 항상 좀 의심이 들어요. 이게 연속성 있게 올라갈 모멘텀인가? 라는 생각을 항상 좀 하거든요. 김명준 매니저님.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신재생 때문인데 요즘에 ESS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전력 효율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나 뭐 아니면 풍력 발전, 뭐 태양광 에너지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예요. 전력 변환 효율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 때만 되는 거고 태양광은 뭐 햇빛이 비출 때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AI 쪽은 24시간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ESS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그런 쪽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력 변환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랑 같이 좀 커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전력 반도체 업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ESS가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도 지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범수 매니저라면은 이렇게 새로 나온 이슈들, 뭐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지금 엄청 열심히 파보고 공부를 해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금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 거기서 나온 이런 거는 좀 분석을 해서 관전 포인트를 따로 잡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나요? 시장에서? 요새 그냥 딱 반도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쪽도 그냥 테마구나. 요새 딱 그런 생각 강해요.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6월 달부터 계속 이제 반도체 물어보면 뭐 사실 거요? SK 삼성전자 당연히 삼성전자 사야죠. 계속 밀어왔잖아요. 5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5월부터 계속 삼전 얘기만 했는데 저 이제부터 삼전 안 봅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반도체 테마성이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게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게 어찌 보면 오늘도 CXL이거든요. 국순당 오늘 올랐습니다. 혹시 왜 올랐는지 아세요? 어디? 국순당. 국순당이요? 막걸리. 비가 와서.
예. 네, 그런 대답이 나올 것 예, 같습니다. 비가 와서. 좋은 대답이죠. 예. 저희 이거 매일경제에서 기사 나온 거 하나 보실게요. 네. 엔비디아 독주 막을까? 카이스트 고성능 AI 가속기 관련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네. CXL이에요. 그래서 여기 투자사가 어디냐 쭉쭉쭉 내리고 보면 국순당이었다. 네, 국순당이 투자를 했다. 오. 테마예요. 결론적으로는 테마성이 좀 많이 짙습니다. 제가 CXL 관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X라고 말씀드리지만 테마성으로 거래하실 거면 O다고 말씀드리다시피 네. 시장이 완전 수급적이에요. 엑시콘 오늘 10%가량 잘 올랐고 국순당도 올랐습니다. 예. 다만 네오셈은 고가에서 주의 딱지 붙으면서 그쵸? 조정이 나왔죠. 네, 완연하게 좀 CXL을 저는 실적적으로 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은 CXL 쓸 바에 NV링크 씁니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네, 테마성이 좀 짙어요. 단기적으로 이 수급에 대해서 물량 매도세가 없다면은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왜?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또 한다고 하니까 주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대급부로 빠진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이론상으로만 항상 강하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빠졌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역시나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일단 85,000원 정도까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넘으려면은 HBM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HBM은 안 나오고 가능성만 네. 나왔어요. 가능성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HBM이 그럼 언제 나올 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2분기 말쯤을 항상 말씀드렸었고 뭐 5월에서 6, 7 이 정도 사이가 진짜 데드라인 7월까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연말로 미뤄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HBM이 안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고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D램이랑 낸드인데 실적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D램 낸드? 네,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모두가 입모아서 얘기했다시피 잘 나왔습니다. 저평가 구간이 해소되는 듯이 잘 올라왔는데 총 2개 부분이 잘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DX 모바일 사업부랑 가전입니다. 저는 솔직히 DX 부분에서 이렇게 안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DX 부분 같은 경우에는 LPDDR5 메모리들 일회성 비용이 좀 올라가면서 일부 하락세를 만들었고 가전은 네, 여러분들 지금 가전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꾸시죠. 네. 경기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연속적으로 MX와 그리고 가전사업부 쪽으로 연결이 된 모습들이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D램 낸드 쪽으로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을 건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쫓아가 보시면 잘 나오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과거부터 계속 강조드리다가 이제부터는 안 본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원하는 바대로 저평가 리스크는 이미 해소가 된 가격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그럼 삼성전자가 안 좋아진다는 거냐, 뭐 D램 낸드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지수물일로 많이 평가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총 1위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외부적 요인 변화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인 거죠. 외부 요인이 아직은 많은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저가권에서 잘 매집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하게 이 큰 종목 10% 넘는 수익 분명히 보셨을 거니까 저는 지금이라면은 좀 한 발 이제 물러서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최근 시장에 대한 형태 흐름 보면은 이렇게 뿅망치 하나 들어야 돼요. 뿅망치 하나 들고 저기 두더지 잡기에 완전히 잡았다 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던 종목들 내려가고 내려갔던 종목들 올라오고 반복이잖아요. 음식료 관련주들도 눌려 있었습니다. 화장품주도 눌려 있었고요. 원전주도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치면서 수급이 반등이 나와요. 그만큼 지금 시장세가 오늘 다행히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주간 기준으로 거의 막 진짜 6월부터 4, 5, 6월 연속적으로 하락 종목들 더 많고 수급 쏠리기만 하고 재미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너무 훈풍 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형 주군들 위주로 쏠렸던 수급들이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쏠렸던 것처럼 좀 수급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 특히나 필두적으로 올랐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의 일부 자금이 이탈, 조정이 나오면서 동시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소형주들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좀 찾아와야 된다. 삼성전자 물론 계속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더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합니다. 경기 회복까지 온다면요. 개인 소비세까지 합치고 AI, MX, 가전까지 더 좋아진다면요. 가전에도 AI 붙을 거지 않습니까? 더 좋아질 거예요. 다만 지금은 한숨 쉴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전략은 저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오늘 하루 쉰 게 아니고 금요일에 좀 올랐던 거를 소화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반도체 섹터 자체를 현재 좀 테마성이 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에게 이건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한 이 반도체 테마성이 짙다. 백인현 매니저님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은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일부 동의하고요.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결국에는 연말까지 봤을 때는 10만 원 이상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HBM3E가 포함되지 않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마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게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향으로 HBM3E를 거의 점유율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는 못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반도체가 테마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부장은 못 가고 있는데 가끔씩 간헐적으로 나오는 키워드인 뭐 CXL이나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만 주구장창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HBM은 이제 워낙 이제 실적이랑 함께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테마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이랑 별개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계속 좋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소부장이 또 못 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기존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장비를 늘려야 되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그냥 HBM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조금 소외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쯤 되면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가동률을 정상화시키면서 내년쯤에는 분명히 이제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도 올라올 거란 말이죠. 먼저 효제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삼성전자도 그냥 계속해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투자 성향의 차이이지 한 뭐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긴 안목으로 보신다라면 지금보다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마성으로는 보지 않고 지금 시장 자체가 테마성이지 결국에는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흘러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HBM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좋아요. 싶은데 네. 삼성전자 10만 원을 부르는 이유가 HBM을 만약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한다면은 더 좋아진다 이거잖아요. 왜? 그쵸. SK하이닉스가 HBM 덕분에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진짜 HBM을 납품을 시작하면은 저라면은 다 도망쳐야 된다 생각해요. 왜요? 삼성전자가 HBM 공급한 거 호재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사급부적으로 보셨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빠졌잖아요. 왜 빠졌습니까? 독과점 붕괴. 예.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HBM의 영업이익 퍼센트가 몇 퍼센트였어요? 50%입니다. 그렇죠. 깎인다는 얘기예요. EPS 추정치가 그럼 깎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특히나 시장을 상회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연유가 계속해서 실적 좋아집니다였잖아요. 근데 이 실적치들이 하향이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이 지금 정말 타이트한 공급망 자체가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급망이 줄어들어요. 삼성전자도 분명히 단기적으로 좋을 거예요. HBM 한다니까 다 좋아하면서 붙을 겁니다. 수급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가면은 HBM 가격이 그러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그거 아닙니다. 안정세로 찾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EPS 성장치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구간으로 들어간다면은 HBM 관련주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공급 소식이 안 나온 게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공급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좀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 좀 높게 본다. 네. 그 부분은 따지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D램 낸드 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원래 안전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원래 D램 사이클이 진짜 10년 내 가까이 항상 흘러가는데 네. 앞선 DDR4도 오래 갔습니다. 내 D램 낸드 시장은 안정적으로 경기 쫓아서 우상향하는 시장인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이어서. 네, 저도 약간 반박에 또 반박을 하자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할 때 HBM3를 이제 독점 공급을 할 때 마이크론이 새롭게 뛰어들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이크론이 뛰어들게 되면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3 시장이 뛰어들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지려면 일시적으로 빠지지만 저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수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수율이 잘 나오고 있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이제 HBM3를 잘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때문에 점유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금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3E를 공급하고 하더라도 마이크론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건 가능하더라도 기존에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왕창 뺏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HBM3E 마진율이 약간 낮아지고 뭐 HBM3E의 가격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뛰어든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진다. 이건 조금 동의하지 않고요. 예. 결국에는 한 SK하이닉스의 수주 물량을 봤을 때는 한 1, 2년 정도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HBM 시장에서는 그쵸. 거의 약간 선두주자로 어. 계속해서 치고 나가지 네.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맞습니까? 네, 저도 하나만 더 얹어서 그럼 조범수 매니저한테 백인현 매니저 의견을 받고 저도 여기 좀 얹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살짝 백인현 매니저와 비슷한 의견이고요.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독점권이 깨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전 별로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HBM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파전이 놓였을 때 뭐 SK하이닉스가 독점인데 삼성전자가 껴들어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저는 100을 나눴던 시장이 앞으로 500이 되고 1000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도권 경쟁이 심하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 먹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첫 번째로 마이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론이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시장도 신경 안 쓰는 게 그 이유예요. 점유율이 낮잖아요. 엄청 낮죠. 엄청 제일 낮아요. 낮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좀 예시로 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가격 결정 공급자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이닉스죠. 엔비디아죠. 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테스트 넣으면서 삼성전자 제품을 받는다는 순간부터 뭐냐면은 수율에 대해서 인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산 수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빠졌냐면은 HBM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범용 D램을 통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뭡니까? D램 낸드 생산량이 있어요. 그쵸. 1등입니다. 1등이 만든다라고 하면 그 생산량이 과연 적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성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매출액이 나올 건데 더 좋아지면 매출액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EPS가 떨어진다고요. 아. HBM 가격 우하향이 나올 거니까 공급 안정화가 그겁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는 게 쇼티지예요. 쇼티지. TSMC도 가동률 100%래요. SK하이닉스도 HBM 관련해서 26년도까지 다 완료됐대요. 쇼티지잖아요. 네. 더 만들겠다고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럼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은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게 됩니다. 네. 그럼 당연스럽게 EPS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하. SK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저만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SK하이닉스를 항상 이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앞서가지고 메모리 시장, 특히나 신제품 나오면서 경기 이벤트 터지고 신제품 나오면서 경기 이벤트 터지고 재고 이벤트 똑같이 신제품 나오면서 터지고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1차 파동에서 언제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메모리 매출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 1차 상승 파동 나오고 항상 그 다음이 뭐였냐면은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월봉 키시고 한번 보시면 돼요. 반복적인 상승 나온 이후에 뭐다? 그러면은 이 실적에 대해서 확인 기간을 갖는 단기적인 박스권 조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항상 이 주가가 꼭 우상향만 하지만 않아요. SK하이닉스가 너무 잘 갔다 보니까 더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저도 이 사이클론 얘기하면 마지막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경기 회복세 올라타면서 마지막에 파이널 슈팅 한번 길게 크게 터집니다. 네. 더 가요. 더 갈 수 있는데 더 가기 위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성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에 대한 우상의 안정성은 맞지만 HBM이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해요. 그건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진율이 좀 보유하고 빠질 수 똑같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평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이 나온 거지. 이 평가치가 빠진다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조정이 나오면은 그럼 사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사도 됩니다. 이 조정의 끄트머리에서는 반드시 SK하이닉스 못 하신 분들께서도 저희가 그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요. 저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 SK하이닉스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요즘 좀 지수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3,000피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막 이런 관점들이 생겨나는데 아까 이제 올림베님께서 채팅창에서도 올려주신 내용이요. 잘하면 이번 달에 2,900을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조범수 매니저의 관점을 본다면 X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OX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몇 포인트요? 2,900. 나와 있습니다. 2,900 이번 달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조음수 매니저는 아까 의견 들어보면 저는 X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립 의견을 들어봐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O 들어주셨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좀 반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어떤 반대 의견?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좋았죠. 얘기가 좋았고 좋을 것 같다가 아니고 좋았죠. 네, 예. 앞으로 더 좋아질 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 AI 사이클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투자 금액을 쏟고 있잖아요. 네. 사실 수백조가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데에 투자를 해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으로 뭐 땅을 사도 되고 뭐 생산시설을 사도 되고 도대체 왜 AI에 투자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데이터를 오늘 같은 경우 뉴스가 나온 게 지금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1억 달러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10억 달러가 드는 데이터 학습 모델 그리고 100억 달러가 드는 데이터 학습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 톰스 하더웨어에서 나왔거든요. 외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텍스트 언어 모델이잖아요. 근데 영상 언어 모델이 나오면은 이거를 데이터를 픽셀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HBM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쵸.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HBM이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잖아요. 이게 AI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근래에 또 카이스트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 나왔던 게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를 나노 크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랜지스터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반도체 성능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나노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엄청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발열 문제까지도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HBM 시장, 그 AI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이 커지려면 한참 남았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은 있겠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맞다. 우상향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읽어볼게요. 주주님께서 아까 이제 조음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 열띤 토론도 있었고 조음수 매니저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채팅창에 주주님께서 가운데 계신 매니저님 화나셨나 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호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조음수 매니저랑 또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웃으면서 방송하자. 안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웃는 모습 보여주고 아무래도 또 이제 조음수 매니저는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조음수 매니저는 하나도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원님도 조음수 매니저의 반도체 설명은 역시 명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중립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 중립은 왜 들어주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삼성전자가 연속적으로 더 올라가기 어려우면 2,900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정도 슈팅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예. 그 포인트가 어디 정도까지는 감히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죠.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시장에 보시면 증시에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러면서 농담식으로 두더지 잡기 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 드렸잖아요.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그게 지금 시장에 자금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얘기로 좀 할게요. 엔비디아 지금 이거 자료 같이 보시면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지속적인 우상향은 안 나오고 일부 조정이 나왔죠. 월가에서 지금 평가가 일단 하향이 나왔습니다. 몇 곳이 하향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보시면은 buy, hold, sell 이렇게 있는데 buy 64표가 buy 사인입니다. 홀드가 늘어났어요. 7표로 늘어났고요. 셀링 의견은 옛날부터 계속 한 표씩 있었던 표입니다.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홀드표, 중립표가 지금 언제부터 늘어났냐? 2분기로 넘어서면서부터 홀드표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고가에서 지금 펀드사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 중에서 최근에 테슬라, M7 종목 중에 고가 갱신 못한 종목들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네. 메타 올라갔죠, 테슬라 올라갔죠, 아마존, 이제 다른 구글, 애플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이렇다시피 수급에 대한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추종하는 미국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칠 수 있어요. 자, 그걸 추종하면서 쫓아가자 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장중에 원달러 환율만 해도 거의 1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너무 높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할인 요건으로 이야기받는 게 언제나 그 꼬박꼬박 나오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쵸. 했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은 세일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이 나오셨다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슈팅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계에서 콜옵션 무시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개인들 콜옵션이 매도 나가는 걸 다 받았어요. 예. 거의 200억 가까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슈팅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 전까지 뭐 단기 고가 정도에서 조정 보이다가 한 번 정도 슈팅. 저는 그때가 아마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의 마지막 끝이지 않을까. 파이널 슈팅 한 방 정도는 예. 남아있다. 그것 때문에 중립을 드렸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 HBM 이야기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타이밍상 맞물리지도 않을까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한번 이때쯤에 HBM에 관한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하면요 시간이 진짜 부족합니다. 벌써 지금 8시 32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았어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하이닉스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와서 지금 일각에서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눈높이가 엄청 올라갔을 거다. 그래서 하이닉스 오히려 거꾸로 실적 발표 어중간하게 나오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굴지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올린 만큼 또 하이닉스에서도 뭐 한 7, 8조 못 나올 거란 법 없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뭐 실적이 현재 하이닉스의 상태가 긍정적이다 아니다. OX 확실하게 확인하고 거기서 이견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담이 있는 상태다 아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부담이 있다 없다? 부담 있다 없다. 있다면 오죠. 이따가 오예요? 예. 자, 다시 여쭤보길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네. 지금 네. 하이닉스 아예 부담이 없이 아예 실적이 나오는 대로 주가에서 밸류 다 받아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준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는 확실히 잘 나올 거예요. 지금 네. 컨센서스가 4조대인데 뭐 증권사에서 추정하기는 이게 6조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 최신 나온 게 6.2조. 네, 최근에 나온 게 6조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 그것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연된 이제 회계가 또 반영이 된다면 전 그거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실적적인 부분에서 미스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그러면은 지금 증권가 컨센서스가 6.2조 나왔거든요. 하이닉스가 정말 제대로 나오려면 7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사실 우리가 실적을 예측할 때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왜 좋을 건지라는 걸 먼저 예측을 하셔야 그렇죠. 되는데 일단 HBM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게 되면 HBM 수출입 데이터라고 해서 MCP가 이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와 HBM을 포괄하는 수출입 분류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분기 수출액이 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5% 늘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22.9% 늘었어요. 특히 이제 대만 쪽으로는 많이 늘었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에서 대만에 있는 TSMC로 넘어가는 게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게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죠. 예. 그리고 이제 ASP도 크게 증가했는데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수출액이 늘었는데 물동량도 늘었는데 지금 MCP ASP 가격도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여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대만인데요. 대만 쪽으로 넘어가는 MCP 평균 판매 가격이 거의 다른 쪽 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급등하고 있다. 지금 HBM 가격이 2분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편입되게 되면 HBM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은 2분기 실적은 HBM에 근거한다라고 봤을 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멋지게 실적을 올렸고 하이닉스도 오히려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밸류 다 받아가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종목으로 추려보면서 나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이 중심, 여기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는 걸 저희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없어요. 없어요. 관망입니다. 반도체 그러면 노노? 당장에는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SK 하이닉스 좀 하나도 없다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항상 가져가는 리스크가 대표적인 리스크가 뭐냐면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 그래서 제가 아까 엔비디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쵸. 엔비디아가 실적 시즌에 항상 들어가면 조정 나왔을 때가 많아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조정 나오면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같이 쫓아서 빠집니다. 그거 요인만 제거하면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로 했었던 삼성전자는 다 올라갔고 전공종적으로 흐름이 더 갈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더 확인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관망이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CXL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CXL도 관망이다? CXL은 뭐 나 트레이딩 잘해라고 이 야수 심장 가지신 분들은 언제나 오케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보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준 매니저님. 네, 일단 SK하이닉스 먼저 좀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스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조에서 6조로 이제 늘어났고 그것보다 저는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HBM3 양산 실적이 가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B200 이제 뭐 공급사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실적적인 부분은 무난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미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코미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오늘 제우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제가 이제 다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코미코 AS를 좀 도와드리면 이번에 연결 실적 매출이 4,865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전망치가 1,0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 코팅하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가동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 가동률은 4분기가 됐을 때가 최정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도 무난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이런 종목들 주가 눌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우스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달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주가가 바로바로 못 갔던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드밴스 패키지 향 세정 장비 또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드밴스 패키지 향 TSV 세정 장비를 한 대 납품했는데 영업 마진이 2%에서 8.6% 증가했어요. 근데 2분기부터는 25대 이상 계속해서 납품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HBM 관련된 수혜 종목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이 있을 때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윤 매니저님 한번 지금 반도체 본다면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 앞서 김병준 매니저처럼 AS를 해주셔도 되고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백인윤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이수페타시스 AS 준비되어 있네요. 네, 지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AI 가속기 신규 모델을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많이 공급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이제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그래도 가는 종목이 더 잘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뭐 기술적으로도 21선에서 안정적으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기존에 잘 갔던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라면 뭐 삼성전자나 이수페타시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AS까지 해보면서 반도체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음식료주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도 가장 크게 오른 섹터 보니까 K푸드였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사조 대림이죠. 펀더멘탈 대비 현저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 리포트가 발간이 좀 되면서 오늘도 좀 K푸드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뭐 김도매가도 엄청나게 올라서 다시 한번 여기는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 정도인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여기 섹터를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막 이야기할 때는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잘 되는데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나름의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니까 여기를 보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세 섹터가 된 느낌이 좀 들어서 연속성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식품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지난 6월 달부터 꽤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좀 많이 받았었고 그렇지만 이제 매달 수출 데이터를 찍히는 걸 보면 수출 데이터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지난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던 기저가 높다 보니까
혹시 지난번보다 못 나오면 어떨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식품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예. 뭐 그 외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바이오 관련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식품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식품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2024년 상반기 K푸드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62억 1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어요. 전체적인 품목에서는 5.2%밖에 늘지 않았지만 최근 K푸드를 주도했던 라면 섹터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늘었고요. 그리고 냉동 김밥이나 떡볶이 그리고 막걸리 같은 쌀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푸드 쪽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품목별로 특화된 기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023년도에 7억 9,100만 달러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주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6월 17일 날에 스치면 상한가 추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6월 달에는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6월 달에는 안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수출 데이터, 김 쪽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7월 11일 날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해서도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화장품이랑 식품 관련 쪽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면 7월 달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 관련 쪽에서도 최근에 수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아이스크림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도 올랐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2019년도랑 2023년도랑 비교하게 되면 2023년 아이스크림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죠. 특히 2월, 3월, 4월 달 수출 데이터가 좋았고 5월, 6월 달에도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아이스크림 관련 종목들 뭐 롯데웰푸드나 빙그레가 우리나라에서 탑픽 종목인데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쪽에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우리나라 전체 라면 시장에서 원래 3위 업체였는데 주가가 잘 움직였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라면을 삼양식품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빙그레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체 수출 물량의 아이스크림 수출 물량이 한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들어갈 만하다. 그리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인도 시장에 아이스크림 쪽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또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품 관련 종목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품목별로 아이스크림이나 라면이나 그리고 쌀 가공품 쪽 품목별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좀 갈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백일 매니저님 제일 좋게 보는 품목이 어디예요? 저는 이제 뭐 김을 좋게 봤는데 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기 좋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따가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목 말고 그럼 품목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스크림 쪽이요. 아이스크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푸드가 좀 잊어버릴만 하면은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 늦지 않았나?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은 항상 떠나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자니 좀 다 오르지 않았을까? 좀 보통 오른 게 아니다 보니까 다 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OX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지금 사도 늦지 않다. O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김병준 매니저는 중립으로 바꿨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일단 X 의견. 늦었다? 이게 늦었다기보다는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두더지 잡기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두더지 올라왔으니까 숨어야죠. 그럼 그때 잡아야죠 또. 그러면 또 K푸드가 만약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면 사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K푸드가 하락하고 있다면 저도 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은 환율 시장 계속 이것도 강조드리잖아요. 시장 얘기랑 연속적으로. 오늘 장 중에 환율이 최저에서 최고까지 8에서 9원 가까이 확 튀었어요. 한 나라의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동성이 강한 상황인데 저는 좀 생각이 이렇습니다. 음식료 이런 거 못 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게 생각을 꽈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K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원화가 어떻습니까? 약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과연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많죠. 그쵸. 태국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입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백화점 면세점 관련주는 그럼 왜 못 가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요새는 면세점 잘 안 가고 그냥 백화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네, 과자나 먹을 거, 음식료들 이렇게 사가서 간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까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고 대표적으로 이 효과를 본 게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일본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엔화가 약세니까. 네. 대한민국도 좀 마찬가지인 형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럴 때 관광객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붙을 수 있는 섹터가 있죠. 카지노. 카지노 혹은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도 있죠. 뭐 제주도 관련된 비행 관련주도 있잖아요. 네. 제주.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파라다이스나 아니면은 뭐 강원랜드 정도. 근데 옛날에는 근데 이 종목들이 악재주라고 뽑혔었는데 강원랜드에서도 최근 관광객 비율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 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주목받으면서 반등이 나온다. 1차 파동이 발생을 한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두더지 잡듯이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작가의 시나리오 한번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좀 외국인 관광객을 생각해봤을 때 카지노도 투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를 본다면 강원랜드는 국내도 전용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가까운 데 가지 않을까요? 파라다이스라든지. 강원랜드 멀리 있어서 가기 싫다. 그렇죠. 멀리 있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파라다이스가 당연하게 접근성은 더 좋습니다. 그쵸, 예. 호텔과 관련된 레저 스포츠 시설에 투자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호텔 레저 스포츠에 지금 투자한 부분이 어찌 보면은 반대로 악재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왜? 골프라나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MZ 세대들이 막 비싼 거를 막 소비한다고 해서 골프 관련주들 엄청 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경기가 실제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쵸,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이럴 때 좀 안타깝고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강원랜드 이용자들이 거꾸로 늘어난다라는 보고서도 있는 만큼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카지노 관련주들이 옛날에 이제 악재주라고 이제 표현받는 느낌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악재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든 강원랜드든 지금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 붙이면서 누가 잘 가고 누가 먼저 가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조험수 작가 역할도 가끔 하기 때문에 매니저 말고 가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때는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기 딱 좋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중립을 들어준 김병진 매니저님. 중립을 들어준 이유는 품목 바이 품목에 따라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은 수출하는 기업 아니면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무조건 수출을 좀 보셔야 되고요. 다른 건 다 둘째 쳐놓고 내수 시장이 아니라 수출해서 품목과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어디? 저는 사실 마음속에는 항상 삼양? 그렇죠. 불닭볶음면. 뜨거워요, 아주. 뜨거운 남자. 네, 요즘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사조 대림이 오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조 대림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는 여기가 좋다. 종목까지 한번 가주시죠. 좋습니다. 네,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이 이제 7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2천억까지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9천억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A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12%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제가 봐도 아무래도 뭐 매출액 규모 대비해서 영업 마진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 저평가였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더 오른다면 약간 이거는 좀 매매를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품목 바이 품목이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냉정하게 기업은 실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삼양식품을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해외 판매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국내 이제 내수 기업들은 이제 수출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출을 잘하고 있는 이 삼양식품 이 눌림목 왔을 때 저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지금 고점 대비 조금 빠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삼양 이야기가 나와서 김병진 매니저님 사실 저 삼양 차트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최근에 농심 오뚜기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네. 거의 상승하기 전까지 돌아왔어요. 네. 농심 오뚜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덜 빠진 삼양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삼양이 좋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심도 라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농심도 굉장히 괜찮고 오뚜기는 이제 미국 진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살아날 때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건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왔을 때 저는 삼양식품 같은 예. 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아까 아이스크림 힌트 주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쪽이 여름을 맞이해서 아직까지 조금 덜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롯데웰푸드랑 빙그레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일단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빙가 쪽이 많이 팔리게 되다 보면 거기서 모멘텀이 부각될 것 같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트상으로도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지금 차트상으로도 60일선까지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아이스크림 해외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렸기 때문에 올해 더위가 지난해 더위보다 훨씬 더 덥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해외 수출 물량도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빙그레가 지금 구간에서 매집하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도 열어주시죠. 자, 오늘 또 이제 방산과 원전에 아주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뭐 단독 보도였긴 한데요. 이제 폴란드에 이제 무인기를 보낸다. 거기에 또 출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 등의 이슈로 방산주가 좀 움직였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사업 1차의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한수원과 프랑스의 2파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은 방산, 원전 모두 좀 이슈랑 일정 등이 준비가 되면은 항상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은수 매니저님, 원전을 볼까요? 방산을 먼저 볼까요? 오늘 올라온 것만 보면은 원전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죠. 이슈도 확실하게 있고. 근데 또 방산도 이슈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다양하게 그리고 좀 잽같이 착착 나오는 건 방산이긴 해요. 그냥 둘 다 담으면 안 됩니까 그럼? 가시죠. 네, 둘 다 담으면 됩니다. 네. 둘 다 좋아요. 특히나 이제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 수출입은행 발표가 중요한 게 이제 과거에 이제 계속해서 방산주를 장기적으로 올라와도 눌리고 하면서 그때마다 이유를 붙이는 게 뭐냐면은 수출입 자원 내에서 은행 자금 여력이 얼마 없다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제 제한 이제 계속 지원해주겠다고 발표가 나왔으니까 네, 매일같이 그렇게 나오고 또 듣고 또 듣던 수출입은행 자금, 대출 여력 부족하다. 물론 지금 당장은 똑같을 겁니다. 당장은 똑같을 건데 앞으로는 해소된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당연히 봐야 될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 관련돼서는 아직 당장 테마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다음 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알고 있고 맞아요. 오늘 좀 우리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기술이 보시면은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두더지라고 말씀드리는 연유가 이렇습니다. 네, 이것도 두더지예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요새 추세가 이게 보시면은 완전히 관심 없이 눌렸어요. 이게 며칠입니까? 5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상승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쭉 아이고 관심 없다. 네, 숨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두더지 올라왔네. 올라온 거예요. 이제 잡아야죠 두더지. 네. 두더지 잡아야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눌리는지 여기 보시면 돼요. 재료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재료성은 충분히 살아있고 들어왔다. 대표적인 게 오늘 원전 그리고 전력. 전선주들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장주 웬만하면 보십시오. 대장주. 제일 잘 올라간 종목들. 물론 변동성은 클 거지만 눌린 구간에서 잘 잡으신다면 나는 트레이딩 좀 잘합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계속 이런 종목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방산주 포인트는 항상 이렇게 드려요. 눌리면은 사십시오. 네, 물리면 뭐 어떻습니까? 전쟁이 안 끝난다는데 계속 갑니다. 방산 수출은 작년도 좋았고요. 올해도 좋은 메가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지금 원전 좀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야기했던 게 정말 사람도 관심 없을 때 원전 빨리 사놓고 이슈 터질 때 팔자라는 주의였잖아요.
근데 이슈 터질 게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7월 중순에 체코 원전 그쵸. 우선 협상자 대상자 이제 선정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저는 지금 접근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들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항상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이슈가 있기 전에 미리 선점을 했다가 이슈가 터지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이게 이제 7월 중순에 우선 협상자 발표가 나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 뭐 남아공이나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루마니아 이쪽에서도 이제 신규 원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쪽 쪽에서도 이제 수주를 신규로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아마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체코에서 끝나지 않고 뭐 루마니아나 폴란드, 스웨덴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번에 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 나면서 우리나라 대형 원자력은 한 3개 정도,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1개 정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 하에서는 적어도 지금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네. 지금 이벤트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제 우선 협상자 발표를 앞두고 접근해도 괜찮은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이달 중순에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발표가 이달 중순인데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서 열흘 충분한 시간이 되나요? 지금 이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트레이딩 관점 충분한 시간 돼요? 네, 전 충분한 시간이 되고요. 원전은 될 겁니다. 원전은 잘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화면에 보면서 제 이미지 자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뉴스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5년간 85조의 금융 지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 이런 이제 지원책이 나왔냐면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됐을 때에도 대형 수주 산업에서 금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또 장기화하다 보면은 뭐 체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떨어질 수 있고, 전 세계 인구가 88억인데 러시아 인구가 1억이잖아요. 여기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뭐 100년, 200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언젠가 종전을 좀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와중에서 이제 대형 수주를 좀 준비하는 와중에 85조 금융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은 무탄소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래 이제 2차 전지 쪽도 ESS나 계속해서 주가가 가는 이유가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탄소 에너지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기술 개발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속 가능성으로 뭐 전쟁이 났든 어떻게 됐든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 데이터, 반도체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가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아쉬운 점은 다만 두 번째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다만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주 산업이 수십 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에서도 요즘에는 원자력 발전을 재활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다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대에서 유지 보수를 해주는 관련된 기업들, 뭐 우진이라든가 뭐 우진엔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시다가 수주가 나올 때는 대형 종목들 위주로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좀 방산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가 또 이제 방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먼저 여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투심에 관한 겁니다. 지난주에 LIG 넥스트원 이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거기 좀 내용을 보면 고점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좀 느끼는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방산 쪽 투심은 많이 좀 나빠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인가요?
뭐 가격적인 부담 얘기하면은 지금 부담 안스러운 종목 어디 있습니까? 다 많아요. 다 부담스럽죠. 네. 네, 물론 방산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출입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출자금 관련된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에서 내년 정도까지 지금 배치된 출자금으로는 물론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하. 그것 때문에라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전쟁이나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난다. 뭐 중동 전쟁이 안 끝난다. 이게 계속 지속되는 한은 계속해서 군비 확장은 트렌드입니다. 네. 계속 트렌드고 천궁 아니면 K2, K9 자주포 계속해서 수출권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계속해서 만약에 중간에 눌림이 나오면 꼭 담아봐야 되는 섹터가 방산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가 쉬었을 때 잡으면 항상 호재가 잘 나오는 종목이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방산 원전 다 합쳐서 좀 어디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원자력만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원자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죠.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우진의 자회사이고요.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 계측 장비 정비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원자력 쪽 4개 그리고 화력 발전소 쪽 5개 쪽 정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진엔텍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원자력 발전소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21선 골든크로스를 오늘 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진엔텍이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신규주로서 가장 탄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은수 매니저님. 네, 저도 뭐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 탄력성 높게 올라오는 원전주가 그래서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기술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기술 잘 잡으면은 전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전고점. 뭐 잘 올라가는 종목들 우리 기술 그리고 우진엔텍 이런 종목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압축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방산과 원전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방산은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 꼽으라면 원전. 오늘은 원전이 바닥이니까 한번 예. 꼽아보고요. 우진을 꼽아보도록 하고요. 원전 1, 2호기의 기자재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진이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완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진이 대표적인 거죠? 네, 방산에서 따로 없다. 네. 방산에서 따로 없다. 방산은 따로 없다. 방산은 좋지만 좀 빠지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진으로 압축을 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이슈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7월 수익률 대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순위가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특보대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죠.